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8회 유니콘 오늘 유효상 저자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 위해서 저 안내드리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하고 싶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거 여러분 댓글창에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대신 그 저자님께 드릴 테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8시 반까지 여러분 궁금한 거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일단은 그 저자님의 특강을 30분 듣고, 그 다음에 저하고 토크 30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Q&A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게스트이신 유니콘의 유효상 저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요. 유니콘이라는 주제로 30분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유니콘들은 그 전설 속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하실 수 있는 특이한 기업들인데요. 유니콘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니콘은 전설 속의 동물이죠. 실제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 자체가 상당히 그 영험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상상 속의 동물인데 아주 능력이 있는 거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경영 경제 분야에서 유니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13년도에 미국의 카우보이 벤처스라는 그 벤처캐피탈 회사의 여성 CEO인 에일린 리가 아주 특이한 기업을 발견을 했어요. 상장 기업이 아니고 비상장 기업의 스타트업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10억 불,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1조 2천억 이상이 넘어가는 걸 보고 상당히 특이하다. 어떻게 비상장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갈까 해서 이거는 전설 속에 있는 상상의 동물하고 마찬가지다 해서 유니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가총액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보통 집으로 따지면은 뭐 집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비상장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타트업인데 몇 년밖에 안 된 회사가 시장에 나가도 1조 2천억이나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상장으로 유지가 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우보이 벤처스의 에일린 리라는 분이 너무나 특이해가지고 그 말을 2013년도 11월 달에 테크크런치에서 그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경제신문에 있는 기자들이 그게 그렇게 특이한 거야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포브스하고 포춘지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조사해 보니까 대략 전 세계에 30개가량 있는 것 같다.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그랬는데 2014년이 돼서 보니까 이게 한 50개가량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포춘지나 포브스가 매년 1월 달에 유니콘 기업의 랭킹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랭킹이 발표하기 시작한 거는 3년이 됐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그래서 처음에 2014년에 전체 조사를 했을 때가 약 50개가량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정도가 됐는데 거의 100개로 늘어났고 2016년도 금년 1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거 보면 174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콘 기업의 그 개념과 어떤 의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특이한 유니콘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2천억 정도를 상회하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200조 가량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구글하고 애플이 싸우고 있다가 최근에 구글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등장을 했는데 600조가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가 200조. 그러면 유니콘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코스닥에 만약에 바로 상장이 됐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1,100개 정도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15위 정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로 가게 되면 코스피에는 큰 규모 회사들이 상장이 되는데 약 700개 가량이 상장이 되는데 150위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왜 비상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까?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랭킹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니콘 랭킹으로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던 차량 공유 시스템을 하고 있는 우버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대로 68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되죠? 약 80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자, 80조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통틀어서 상장 기업이 1,800개 가량 되는데 그 중에 1등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2등 기업이 시가총액이 30조 가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한전 이런 데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우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상장을 했다 그러면은 가뿐하게 전체 1,800개 중에서 2등으로 올라서는 이런 게 되고 보시는 대로 샤오미도 한 5, 60조 정도 되고요. 팔렌티어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메이투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전체 174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우버가 보시면 여러분들 우버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치부합니다. 뭐 닷컴 기업, 우버, 스타트업이니까 그냥 조그만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버의 최대 주주는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기업이 우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중국을 대표하는 3대 혁신 기업이라고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회사가 3대 기업이라는데 그중에 바이두라는 회사가 우버의 한 2, 3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우버의 대표적인 주주 중에 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데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버라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버의 카피캣이라고 부르는 카피캣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보통 기술 하이텍 기업들은 기술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특허법이라든가 저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우버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면 우버의 소위 얘기하는 짝퉁인데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하는 그런 거를 카피캣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버가 등장하자마자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중국의 2대 카피캣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군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하이텍 기업 중에서 알리바바를 시가총액으로 제친 텐센트가 디디다처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카피캣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콰이디다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버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두 개 회사가 같이 경쟁을 하다가 작년도에 전격적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디디 콰이드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이 회사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투자했을까요? 우버의 카피캣인 회사인데 중국에서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차량 공유 어플 디디 추싱이라는 데 투자한 데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10억 불 이상을 투자해서 애플이 투자한 시점이 참 재밌는데 애플이 최근에 실적 발표된 걸 보면 13년 만에 신화를 깨고 처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애플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보일까 했는데 가장 먼저 한 행보는 유니콘에 투자한 건데 그거를
우버의 대항마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버와 반 우버 연합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핵심에 있는 중국에 있는 디디 추싱이 있는데 중국에서 디디 다처라는 데하고 콰이디 다처가 합병을 한 것도 있지만 더 재미있는 거는 미국 내에서 우버에 대항하는 회사가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버의 카피캣인데 리프트에다가 디디 추싱이 투자를 하고 서로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디디의 어플을 가지고 미국 가면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달러로 바꿔서 낼 필요가 없이요. 미국에 있는 리프트 어플을 갖고 중국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냥 달러 베이스로 정산도 할 수 있게끔 서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주주관계로 섞여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대륙을 넘어서 미국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인도에서 가장 큰 이 우버의 카피캣이 올라 캡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디디가 투자하고 디디의 대주주인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해서 다시 연합군을 만듭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에 만들어진 그랩택시라는 데가 있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전체 석권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디디 추싱이 투자하고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알리바바가 투자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우버하고 우버에 대항하는 연합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리프트라는 회사에 최근에 또 다시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쟤네들이 어떤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버를 둘러싸고 있는 아까 우버의 최대 주주가 구글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고 중국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는 바이두가 들어가 있고 중국의 광저우 자동차 회사도 주주로 들어가 있고 우버 연합군에도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데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반 우버군은 거의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도 아까 디디 추싱의 그 핵심 주주 회사인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과거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단지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한두 군데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유니콘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파이낸셜 인베스터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많이 버티고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단단하게 갖고 간다는 거에 좀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여기 제로 투 원이 있고 원 투 원 한드레드라고 써 있는데 아까 우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버의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다 그러면은 우버가 최초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제로 투 원 컨셉으로 가게 되고요. 디디 추싱과 같은 회사는 우버가 만들어진 걸 보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카피캣이라고 써놨는데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릴 때 우리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속에 숨어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찾아내서 그린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카피를 할 때는 이를 보고 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이를 보고 100을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레이준 회장이 말을 one to 100 가지고 부족하다 one to the end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러한 공유 경제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기술 집약적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저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졌는데 아까 우버 같은 게 대단한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확장성, 편리성, 글로벌화에 적합한 이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만 유니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유경제 어플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카피캣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다시 아주 큰 규모의 연합군이 만들어진 카피캣들도 등장한다는 건데 아까 DDT 추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이 10억 불 정도를 투자하면서 이들도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는, 조만간에 거의 우버랑 대등한 관계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공유경제나 이러한 컨셉을 가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문화적인 것, 때로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우버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이런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뿌리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거에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돈만 투자했다 그러면 이들도 금방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거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서 화학적 결합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단단하게 갖고 가면서 버텨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유니콘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총 45개의 유니콘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돼 있었고요. 2015년도에 99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74개. 그런데 여기 엑싯이라고 하는 그 조금 어려운 개념의 용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엑싯 이렇게 얘기하면 출구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적절치 않고요. 엑싯은 인베스트먼트의 보통 반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투자 회수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데요. 그래서 유니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피니션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상장을 하거나 M&A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니콘의 최종 종착역은 엑싯을 통해서 유니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망해서 유니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PO로 해서 상장이 돼서 더 이상 비상장인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상장이 돼도 유니콘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M&A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유니콘에 남아있게 되지 않는데, 174개가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그렇게 M&A나 IPO를 통해서 나간 기업이 27개, 지금까지는 147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는 2016년 1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거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1, 2, 3월 달, 2016년도 1, 2, 3월 달까지 조사해 보면 또 20, 30개의 유니콘이 새로 탄생됐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인도나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유니콘들이 탄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의 평균 가치를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2014년도에 27억 달러로 3조 원을 약간 상회했었는데요. 평균 2016년도에 보면은 한 4조 5천억을 좀 넘어가는, 그래서 기업의 개수도 아까 45개에서 174개로 늘어났는데, 기업 개수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의 시가총액들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유니콘들의 집합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대로 2014년, 15년, 16년에 보면 실리콘밸리,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실리콘밸리를 제외한 다른 미국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이 36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중국만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시아 국가가 10개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에 보면은 실리콘밸리에 60개의 유니콘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이외에 46개가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실리콘 앨리라고 부르는 지역에 유니콘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조금 이따가 그 사례 연구할 때 좀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실리콘 앨리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도 아시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중국은 무려
36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36개의 유니콘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거의 2배 이상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10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에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이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팡이라고 부르는 포드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한 가지 회사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금 작은 규모의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영국계의 핀테크 회사들이 많고요. 독일 회사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174개 중에서 실리콘밸리가 60개, 실리콘밸리 이외 지역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돋보이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잘하면 금년 말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개수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가 2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일본은 다행히도 1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본도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 유니콘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제 발전의 중심축에 있는데 일본이 단 1개도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니콘의 예비 유니콘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억 불이 아니라 1억 불 넘어가는 회사도 일본에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유니콘에 대해서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니콘 기업들이 아까 미니멈이 10억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콘들이 계속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100억 불을 돌파한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말을 만들었어요. 데카콘이라고. 아까 유니콘은 뿌리 하나, 데카콘은 10이라는 뜻이니까 유니콘의 10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는 데들을 데카콘이라고 부르는데 2016년도에 무려 12개. 그럼 데카콘이면은 미니멈 기업 가치가 12조 이상 되는 겁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코스피에 당당히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코스닥에 다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계속 비상장 회사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버가 80조를 돌파해서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100조가 돌파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조를 돌파한 기업의 이름을 뭐로 붙일까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엑시콘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기업들은 반드시 엑싯을 해서 성공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유니콘들이 엑스텐 유니콘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 그냥 엑시콘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저희 그 동료 교수들하고 얘기하다가 여러 개를 한번 의견을 받아봤는데 어떤 분은 브라보콘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엑시콘이 좋겠다 그래서 엑스콘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엑시콘이 되는 방법은 M&A를 한다든지 IPO를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174개 중에서 완전 파산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니콘 중에서는요. 물론 가격이 좀 낮게 M&A가 된 경우는 있지만 다행히 그래서 지금 유니콘은 잘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보시면 뭐 M&A를 통한 거 IPO를 통한 것들이 많은데 케이스는 자세한 거는 책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부분은 잘 순항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 유니콘들의 성공 DNA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74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봤더니 대부분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혼자서 아이디어 상태로 비즈니스 했는데 유니콘 기업들은 창업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창업을 여러 번 하는 연쇄 창업자들을 시리얼 앙트로프너라고 부릅니다. 창업을 한 번 해서 엑싯을 하면은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뒤로 빠져서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또다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같이 페이팔을 만들어서 이베이에다가 엑싯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연쇄 창업자라고 부르는데 시리얼 앙트레프러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20대 초반에 일반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비즈니스 섹터에서 10년 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 나이가 32.2세로 나옵니다. 저게 미국 나이니까 우리나라에 따지면 한 34세 정도 된다. 그래서 한 평균 10년 정도. 특이한 거는 제가 MBA의 교수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이한 건 174개를 보다 보니까 거의 50개 회사가 창업팀에 MBA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은 글로벌 확장성이나 전략을 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MBA에서 보통 비즈니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훈련이 되신 분들이 포지셔닝이라든가 포석들을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전부 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장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10조 단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물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드림팀을 만듭니다. 단독 창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 3명 정도가 드림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늑대하고 개하고 싸우게 되면은 1대1로 붙으면은 개가 이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늑대가 무리를 지면 엄청난 시너지 때문에 늑대의 무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창업할 때는 반드시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말라 그래서 드림팀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쓰고 있는 앙트레프너십 교과서에 보면 창업팀이라고 돼 있지 창업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팀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최연소로 만든 분은 사실은 19세인데 지금 약간 논란에 있는 회사라서 그거를 제외했고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팀이 스탠포드 대학 재학 중에 창업을 했던 그 스냅챗이라는 회사인데 에반 스피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 이메일이나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야 이거 가자마자 5초 내에 좀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거 회사로 만들어서 창업해보자 해서 2년 만에 유니콘 반열에 올라간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지금 회사 만들어진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유니콘 랭킹이 아주 높은 회사고요. 최고령 창업자는 지금 인피니댓의 그 62세 창업한 분인데 이분은 B2B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인데 이분도 나온 지 3년 만에 유니콘 반열에 올라가는 이런 걸 했고 아마 금년 말이 되면 예일대 총장을 했다가 나오신 분인데 거의 70세가 다 되셨는데 그분도 2, 3년 만에 유니콘 반열에 올라가는 그 교육용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자, 그리고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와비파커라고 안경을 온라인으로 팔아서 4, 5년 만에 유니콘 반열에 올라가고 2015년도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힌 이런 회사가 있고 이 스토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워크라는 회사인데 부동산을 임대해서 재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데카콘 반열에 올라간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위워크라고. 우리나라에는 강남역에 8월 달에 진출하고요. 10월 달에 명동에 진출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유니콘은 나도 할 수가 있는 거냐.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그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드림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드림팀을 만드는 아까 발표 자료에서는 뺐는데 유니콘들은 거의 모든 회사의 드림팀을 만든 창업팀 멤버 중에 다국적 연합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단독으로 만든 케이스보다는 글로벌 연합군을 만든 경우가 많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I로 시작하는 국가가 제일 많았어요. 뭐 이스라엘, 뭐 이란도 좀 들어가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래서 그 뭐 I가 국가 이름이 I 그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이나 기술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 접근성, 네트워킹 이런 거를 강조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플랫폼, 네트워킹, 확장성, 접근성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나 유니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유니콘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컨셉이 제로 투 원 컨셉으로 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는 제로 투 원 컨셉을 지금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좋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카피캣을 만들어내서 1 to 100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유니콘들도 꽤 많이 있고요. 중국에 만들어진 36개는 거의 다 카피캣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로 투 원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1 to 100로 갈 수 있는 거냐 둘 다 부적합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도 아직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1 to 100로도 간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주어져 있는 기회는 길진 않는데 윈도우가 열려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거는 제로 투 원과 1 to 100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진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걸 가지고 확장성이 어느 쪽으로 있을 건지 네트워크를 어디로 갖고 가면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나 인도를 연결해 주면서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브릿지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유니콘을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지는 남들보다 빠르게 중국이나 인도 애들이 하기 전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포럼 408회 오늘 그 유해상 저자니까 2부 순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 30분 정도 저자님하고 각본에 없는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동국대에서 앙트프리너십 MBA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뭐 젊은 분들도 많으신데 앙트프리너십, 기업가 정신,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네네. 앙트로프로십은 잘 아시는 대로 불어로 되어 있죠. 네네네. 1800년도에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라는 분이 그 말을 처음 썼는데 네. 그분이 쓸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앙트로프로너라고 네. 불렀고요. 미국 애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앙트로프로너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자, 근데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은 왜 사업을 안 하세요? 본인은 유니콘을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왜 우리한테는 하라 그러고 왜 본인은 안 하고 좀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예. 제가 유니콘을 만들면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유니콘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도와드리면 10개, 네.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가의 본인이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맞는다. 또 이런 사람은 사업하지 않는 게 낫다. 뭐 한다면 그거 한번 좀 경계를 한번 딱 줘주시죠. 예, 그 유니콘의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제시카 알바 네네. 유명한 영화 배우 제시카 알바가 만들었는데 그 어니스트 컴퍼니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새벽에 애가 울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보니까
기저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신문 배달하듯이 기저귀를 그냥 정기적으로 해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영화 배우고 모델이고 바쁘니까 자기가 나갈 시간이 없어서 장을 못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거에서 착안을 해서 네. 그다음에 우버라는 회사는 프랑스 파리에 출장을 갔다가 비 오는데 너무 차가 잡기가 어려워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 워즈면 얼마나 좋을까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실현시킨 이런 건데 네네. 그런 식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그거를 사업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앙트레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뭔가 그런 이제 자기 주변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풀려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뭔가 그런 지속적인 행동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뭔가 사업가적인 그런 네. 자질이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정답을 가지고 사지선다양 시험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앙트레프너들이 잘 탄생하지 못하는 거는 교육적인 배경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 앙트레프너십 MBA를 하실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수업을 하십니까? 아까 앙트레프너의 데피니션을 얘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라는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아이디에이션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드는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한 파트를 차지하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이제 아이디어는 만들었다고 치고 제시카 알바가 기저귀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의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네. 제시카 알바는 물론 돈이 있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투자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필하는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평가를 하면 이게 얼마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가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게 크게 두 축으로 연결돼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뭐 제시카 알바에도 나왔고 그 아까 카피캣, 우버의 카피캣 몇 가지 회사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제가 요번에 한 네 개 회사를 봤는데 CEO들이요, 창업자들이 다 잘생겼어. 다 이쁘고. 원래 그렇습니까? 유니콘 그 CEO들은 이게 이제 돈을 벌어서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비포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네네. 애프터 사진만 구해서 놨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일단 워비파커 이 안경 우리나라 안경 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그 사업 모델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MBA 스쿨 와튼 스쿨이라는 네네. 요펜에서 4명의 친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태국에 놀러 갔다가 안경을 잃어버리는데 공동 창업자 4명이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했네요. 저기 이제 2명만 있는데 4명인데 그래서 안경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MBA 등록금도 비싼데 안경을 또 비싼 걸 또 사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안경은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 4명이 모여서 토의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안경을 이탈리아에 있는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안경 시장의 80%를 독점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알아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룩소티카가 만들어서 안경 회사에다가 브랜드 회사에다가 납품하면 보통 20배 정도의 마진을 붙인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를 빼고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안경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팔지? 그래서 네. 심지어는 MBA 스쿨에서 저 친구들을 지도했던 교수나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집으로 5개 안경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네. 일주일 정도 그걸 써보면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이런 안경을 다시 보내서 안경을 만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요. 네. 그거를 기꺼이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5개 안경을 써보면서 친구들한테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어. 스스로가 그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즐기면서 같이 네.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채널로도 쓰고 그래서 음. 그래서 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업 5년이 됐는데 4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히게 돼서 안경을 그 하는데 얼마에 보통 파는 겁니까? 안경이? 예. 지금 미국에 가면은 지금 맨하탄에 오프라인 샵도 냈는데 네. 보통 90불 정도의 가장 최고급 안경을 90불이면 우리나라 한 10만 원 정도. 저는 안경을 한 번도 안 껴봐가지고 네. 안경 얼마 정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우리나라 싸구나 그래도 아직. 그거 싸구려면 3, 4만 원. 그래서 저게 미국에서 그 안경 처방 다 받고 제대로 R이나 T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저게 평균 그 같은 퀄리티 4분의 1 가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거가 한 달 내에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웨이팅 리스트에 9개월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안경을 배송한다는 게 이제 거추장스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네. 그 고객들은 거의 재미를 느낀 그걸 거고. 펀으로 생각을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뭔가 온라인에서 했던 걸 좀 오프라인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고요. 네. 오프라인 사업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인지도를 가지면서 그 생긴 것도 상당히 선하게 생겼잖아요, 저 친구들이요. 네. 그래서 그 탐스 슈즈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탐스가 했던 식으로 네. 안경 하나를 사면 안경을 그 후진국에서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을 못 끼고 있는 쪽에다가 하나씩을 도네이션을 하는 이런 거로 돼 있는데 네. 탐스 같은 데는 신발을 그냥 보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신발 산업도 커지지를 못하고 구조적으로 좀 그 계속 디펜던트해지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은 안경사도 트레이닝을 시키고 안경 산업을 만들어가면서 도네이션하는 그 후진국에.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저게 CSV 요새 얘기하고 있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에 대한 그 표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그 네. 훌륭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탐스 슈즈는 되게 좋은 뜻이지만 일반 슈즈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비싸지도 않으면서 4분의 1 가격이면서 또 그렇게 탐스 슈즈처럼 사회적 공헌도 하는 네. 그런 기업이네요. 자, 그다음에 근데 혹시 이런 모델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네네. 카피캣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법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데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데 밀집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저가 안경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 네네. 저건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위워크.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해 진출한다는 겁니까? 네. 강남역. 강남역에 8월 달에 들어서고 10월 달에 명동에 들어서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여기 밑에 여기 3층도 그뭐 일하는 사람들 소들한테 이제 분야 뭐 방 같은 거를 나눠주거든요.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 위워크만의 독특한 어떤 그 장점이랄까? 그건 뭡니까? 유니크한 어떤. 예,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언뜻 보면 다 똑같이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위워크는 책상 하나씩을 렌트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소호를 위해서 부동산 렌트해 주는 데는 방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네. 저기가 그 맨하탄에 있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마치 들어가면 내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 같이 한 층을 인텔리전트 빌딩의 전체 층을 전부 다 오픈을 해놓고 책상을 그러면 내가 마치 삼성전자의 본사에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책상 하나당 월 미국에서는 지금 450불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요. 네네. 그럼 450불 내면 책상 하나 의자 주고 스페이스가 있는데 커피하고 맥주는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안주도 주나요? 안주는 없더라고요. 네, 안주는 안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로 삼성전자의 본사 건물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부속 시설이나 부대 시설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 있으면 자기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CEO의 느낌은 가지면서 네네. 그래서 옆 사람하고도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 그래서 지금까지 컴포트먼트를 나눠서 저 창업자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자기 여동생을 저 따라가지고 창업자 잘생겼어. 네. 그죠? 어. 여동생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모델의 매니저로 이스라엘에서 뉴욕으로 따라갔다가 돈도 없고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도 그런데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왜 사무실은 1년 단위로 스페이스를 정해놓고 할까? 나같이 혼자 하면은 아. 혼자 몸만 다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음. 고민을 하다가 음.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비즈니스를 만들고 3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회사는 한 5년, 6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유니콘이 아니라 데카콘 반열에 올라가 있고요. 와. 네. 그래서 국내에 그 명동에는 26층짜리 그 옛날에 중앙극장 자리를 짓고 저 헐고 다시 하는데 26층짜리를 15년간 장기 임대를 해서 저런 식으로 재임대를 놓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진출해서 홍콩이라든가 상해 뭐 이런 데도 진출하고 네. 있습니다. 저기 이제 1호점 만들어지면 네. 굉장히 뭔가 붐빌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여기에 26개 층이 저렇게 CEO로 따지면 한 층에 수백 명씩 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인력들이 가니까 음. 거기서 같이 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은 작은 거래도 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좀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냥 썸 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으니까 바글바글하니까. 아 근데 여기가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안에 보니까 그 방도 이렇게 네. 자리뿐만 아니라 방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유리로 됐더라고요. 모든 파티션 유리로. 네. 왜 유리로 한 거죠, 이걸 다? 그게 이제 그 열린 그 공간 개념으로 해서 서로 이제 투명성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게 있는데 어떤 이 투명하지 않은 유리창이 아니라 일반 벽으로 치면은 이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뭐 사일로 같은 컨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부서 간의 그렇죠. 격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100% 아. 파티션을 해달라면 해주는데 투명한 유리로만 하고 대부분은 아. 그냥 오픈 공간에서 그래서 진행하고 서로 있습니다. 네트워킹하라. 그런 네.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1인 기업이 일을 하는데 근무 환경은 거의 굉장히 그 대기업 같이 네. 럭셔리해서 하면서도 그 1인 기업들끼리 네트워킹하기는 또 굉장히 좋은 네. 뭐 그런 그리고 파티도 자주 하고요. 네. 회의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냥 그 서로 아이디어 공유 같은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하고. 썸 타기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맥주 계속 주지 뭐 하다 보면 뭐 여기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서 강남역은 약간 규모가 작은데 8월 달에 강남역 주변에 만들어지고요. 네. 10월 달에 만들어진 건 규모가 상당히 큰 거로 돼 있는데 국내에다가 투자하는 규모만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야, 있습니다. 오. 자, 그다음에 아까 제시카 알바. 그러니까 저도 미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네. 제시카 알바가 그 애를 뵀을 때 그때 뭐 유명한 미드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거 한 다음에 애를 낳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회사를 만든 거네요. 그 애 때문에. 네, 애 때문에. 어네스터 컴퍼니. 여기는 근데 그러면 근데 이분은 원래 배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완전히 그럼 사업가로 돌았나요, 지금? 아니, 지금도 배우 모델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죠. 아, 네. 한국에 온 거는 어네스 컴퍼니의 독점 사업권을 쿠팡하고 협약을 맺기 위해서 쿠팡에서 저 회사 거를 수입해서 네.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때 이제 계약 체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어네스 컴퍼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별로 많지 않네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도 생긴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알려질 만한 이런 그럼 이 회사의 주력 아이템은 유아용, 친환경 유아용 네. 유아용 제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는 음. 기저귀를 배달해주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기저귀 하나만 가지고 약하니까 본인이 그 피부 알러지가 좀 있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자기한테 좋은 거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줬는데 네. 그 자기 애한테도 그걸 써보니까 애한테도 알러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 작게 써 있는 그 성분 표시를 보니까 조금씩은 좀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100% 무해한 이런 것만 가지고 요새 뭐 옥시 문제도 시끄럽고 그런데 네네네. 그거를 완전히 자기가 그 성분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네. 기저귀하고 그런 제품을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의 그 뭐 모델 자체는 그렇게 아주 특이한 거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제시카 알바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는 재미교포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그 둘이 공동 창업입니다. 네. 그 아이디어는 제시카 알바가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혁신적이다, 네네. 아주 창의적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음,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음, 그거를 공감하고 공유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유니콘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그 아까 탐스처럼 자기나 판매가 되면 그 또 사회공헌 하는 네. 모델이죠. 네. 여기도 그런 모델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미국은 그렇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통 그 우리나라에선 CSR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는 CSR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마이너스적인 그 재무제표상에서 좀 손실을 보게 되니까 네. 이걸 윈윈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그 CSV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회 공헌도 하면서 그 기업도 이익을 얻는 그래서 지금 그 어네스트 컴퍼니도 단순히 그냥 필란트로피나 이런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CSV로 비즈니스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그 CSV 컨셉으로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비즈니스 에코도 만드는 맞습니다. 역할도 하는 거죠. 네. 좋은 일도 하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블루 에이프린, 네. 에이프런 여기도 훈남들 3명이 만들었는데 예. 거의 보면 30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30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여기는 어떤 모델인가요? 저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럴 텐데 우리가 쿡방 먹방 전성시대 아닙니까? 저거는 유명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그 레시피하고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식자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네. 아주 단순한 모델입니다. 어, 저 회사도 회사가 만들어진 지 한 3, 4년 만에 유니콘 반열로 올라갔는데 집으로 그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 사진 저기 보시는 대로 사진하고 그 집으로 패키지를 동봉을 해서 보내게 되면 그 사진에 있는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식자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완전히 만들어진 요리를 배달해 주던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와비퍼커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저게 미국에서 재미있는 최근에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생겨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저거를 같이 만들면서 네.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진과 자기 그다음에 맛을 평하면서 저것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포장지를 뜯으면서 맛을 평가하고 싱크로율을 하는 거를 재미있어서 자기네들이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블루에이프린은 재미있는 거는 저거는 독특하게도 독일 회사의 카피캣입니다. 오리지널은 독일의 헬로프레쉬라는 데가 있는데 저거는 미국 회사인데 독일 회사를 카피캣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모델입니다. 그럼 이게 카피캣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사업 모델 자체는 특허에 걸리지 않는 겁니까? 네, 특허에는 걸리지 않고 사이트 그대로 따라 해도 돼요, 그러면? 네. 어. 그런데 특허에 걸릴 만한 요소가 없는 게 아이디어 자체가 무슨 독특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확장성에 전략적으로 네트워킹 하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아까 이제 디디 출신 같은 식으로 반 우버군을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에 네. 우버의 연합군을 만들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여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투자 받아가지고 뭐 공익적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투자 받기 전에 네. 처음에 스타트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럴 때 이런 사업할 때 이제 힘든 게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었으면 알리는 게 힘들거든요. 돈도 들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다 B2C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한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이런 마케팅을 알리는 걸 어떻게 알렸습니까? 아까 같이 뭐 페이스북 그렇게 해서 저절로 알려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역시 이제 자기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네네. 대부분 이제 SNS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돈들은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보통 지금 그 현존하는 마케팅, 보통 우리가 마케팅을 배운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하는 데서 지금까지의 마케팅 개념은 효율성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이게 노출이 많이 되고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냐는데 네네. 앙트로프너들이 하는 마케팅은 효율성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저게 이제 주로 버즈 마케팅으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까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착안한 방법들을 많이 네네. 해서 아까 이제 와비 파커도 안경을 써보면서 홈 트라이언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줬는데 네.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보내니까 그걸 재밌으니까 리트윗 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네네. 한다든지 아. 버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이제 스토리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즈 마케팅을 뭐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런 하나의 문구 하나를 쓰더라도 네. 뭐 하나 장치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좀 참여하고 그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 마케팅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게 네. 의도된 걸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된 걸까 아하, 네네.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케팅 전공 교수는 저 사람들이 주로 MBA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웠을 거기 때문에 네네. 저게 이제 MBA 같은 데서 배웠던 거에 대한 결과물일 것이다라고 이제 마케팅 교수는 주장을 하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 자체가 그 단순히 그냥 새롭게 창업에 나선 게 아니라 직장 배경들도 있고 네네. MBA에서 그런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었을 거다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네 개 회사다 이제 미국의 유니콘들인데요. 네. 그 아까 그 특강하실 때 중국의 유니콘들이 지금 아주 기업 수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유니콘들이 원투 1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유니콘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중국 유니콘들은 지금은 원투 원한대로 네네. 가지만 네. 지금 그 북경에 있는 중간춘이라든가 뭐 네. 이런 그 스타트업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중국을 얘기할 때 만만디라고 그래서 쟤네들이 좀 스피드가 느리다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그 유니콘 개수가 연말이 되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수만 개의 스타트업들이 노력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돈이 없었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그런 걸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로투원 기업들도 꽤 많이 탄생할 거다라고 예상이 돼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지역으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니콘의 그 조직을 보면 거기가 팀이고 네. 또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이라고 보셨잖아요. 이게 글로벌한 네. 팀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저님께서는 우리가 제로 투 원도 아니고 원 투 100도 아니고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시장 규모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뭘 할 거보다는 이런 다국적 연합군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연합군에 끼려면 뭐 중국이건 뭐 중국 유니콘이건 미국 유니콘, 인도 유니콘이건 끼려면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랄까? 뭐를 준비하면 거기 다국적 연합군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현대나 삼성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버나 이런 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버의 구글이나 우버의 반연합군에 애플이 들어간다는 거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실체가 잘 없어 보이고 됩니다. 그런데 쿠팡이 사실은 우리나라 유일한 그 유니콘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쿠팡도 그 미국의 그룹폰의 카피캣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거를 제일 먼저 카피한 데는 티켓몬스터고 위메프나 쿠팡이 다 카피캣인데 쿠팡이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한국에다 설립하지 않고 미국의 델라웨어에다가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네네. 그러냐면
투자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엑싯을 해야 되는데 엑싯을 하기 위해서는 IPO를 한다든지 M&A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자가 나는 기업은 절대로 상장을 안 시켜주는데 네. 미국 실리콘밸리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잘 됐을 때 적자인 상태로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그룹폰도 계속 지금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적자일 수밖에 없을 거다는 판단에 있더라도 투자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IPO로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미국에다가 설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결국은 이 M&A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런 쪽에 있는 그 글로벌 컴퍼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콘 회사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간층 같은 데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걔네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네. 거기서 그 같이 공동 창업 팀에도 참여를 해보면서 네트워크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다면 뭐 어차피 인생의 선택인데 지금 이제 20, 30대 뭐 40대가 뭐 간다면 교수님이 볼 때는 중국을 가는 게 어느 나라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는 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확률이 좀 이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자연스럽고. 제가 보기엔 지리적인 거나 문화적인 이러는 걸 봐서 중국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저는 최근에 제자들한테는 중국보다 이제 또 다시 어?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먼저 선점을 하면서 그쪽에서 카피캣을 만들어서 그쪽은 아. 아직 그런 게 문화적인 네네. 성숙도나 사회적 성숙도가 낮으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가능성을 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자 보고 너 지금 20살이니까 네. 미얀마 가서 한 20년 썩어. 한 3, 4, 50년도 이제 그때 50살 때 뜰 거야.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것도 말 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한국 유니콘들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뭐 뭔가 적어도 활성화되게 벤처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보통 그 법제도나 사회 시스템 중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 네네. 그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거 빼놓고 다 알아서 해.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나오든 에어비앤비가 나오든 새로운 게 등장하면 일단은 잠깐 기다려봐. 이거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버도 좀 잘 안 되고 에어비앤비 다 불법인 거가 네. 이걸 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코에 가면 코걸이 귀걸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 같은 데는 오히려 상당히 그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뭐 네거티브 시스템에 네. 그래서 이쪽에 그 스타트업 쪽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핀테크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들어온 건 핀테크도 전부 다 불법으로 돼 있어서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인 이런 상태가 돼서 이거를 빨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정부에서 뭐 창조경제타운 그다음에 뭐 청년 창업 해가지고 굉장히 지원금도 많이 돈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보시면 그런 방법은 지금. 이런 유니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면 10년, 보통 5, 6년, 3, 4년 내에 유니콘 반열로 들어가는데 이제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보면 1조인데 여기에 투자자가 최소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30% 지분을 갖는다고 그랬을 때 1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1조짜리 회사를 만들려면 최소한 수천억 정도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그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한동안 그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한다고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을 봤지만 이스라엘은 엑싯을 전부 다 그 나스닥에다가 했고 글로벌 캐피탈 네트워크를 미국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자금과 기업과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존재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고 네. 특히 자금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탄생한다는 건 좀 넌센스로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뭐 유니콘까지 안 가더라도 뭐 그냥 꼬깔콘이라도 되기 위해서 유니콘 말고 꼬깔콘. 예. 지금 뭔가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뭐 이런 전문가시니까 유니콘이 안 되더라도 뭐 콘이라도 하나 브라보 콘이건 뭐 되려면 그 어떤 분야를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분야 유형 분야라든지 뭐 그런 거 좀 네, 분야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카피캣입니다. 카피캣. 지금 유니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국내에서 카피캣을 해서라도 아직도 포텐셜이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네. 지금은 유니콘이 아니지만 내년 후년에 올라갈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한국판 K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포착은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체가 유니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점을 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중국은 늦었다 그러면 인도를 잡고 간다든지 파키스탄을 잡고 가게 되면 그게 K 유니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드시 본 글로벌로 글로벌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토크하면서 진짜 아까 그 미얀마, 캄보디아, 뭐 베트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감은 가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0년, 20년은 그게 큰 시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려는 이제 대기업, 공무원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렇다면 이 그 저자님 보시기에 대기업의 미래나 공무원, 공공기관의 미래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회사가 애플이었는데요. 네. 애플이 기술 집약적으로 제품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제품에 신경을 썼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이런 쪽으로 꺾였는데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업이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대기업에서 인사팀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기업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으로 그렇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로 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뛰어서 네. 모두가 좀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점차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금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 1981년도에 삼성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으로 35년이 지난 현재도 거기가 최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의 30몇 년간 정체가 돼 있었다 그래도 네네.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쇄국 정책이나 어떤 그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아까 뭐 정치 얘기도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이걸 생태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뭔가 하려면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좀 떠가지고 뜨는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리콘밸리에서도 50%가 다국적 연합팀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다국적 연합팀의 일원이 돼보는 거가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할 때 연합군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까운 데를 좀 가본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중간층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중국이가 어디가 막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런데 다국적 해가지고 막 크게 성공 안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다 알려지면 이거 용기를 얻을 텐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공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네. 그 부모님들이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얀마, 캄보디아 간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쉽게 보내주실 수 있을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지금 우리들도 기성세대들도 뭔가 좀 그
변화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그거를 미래를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청자 Q&A 받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아이디어 만드는 법, 그다음에 이제 돈 조달하는 법.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이제 투자자한테 그 잘 어필할 수 있는 뭐 저자님 말 그동안 경험으로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엑싯이라고 해서 투자 회수 방법을 투자자는 투자하면서 이 돈이 얼마의 금액으로 언제 리턴이 될까에 가장 관심이 있죠. 저희가 네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이걸 한 달 있다 찾아야 되겠다, 3개월 있다 찾아야 되겠다, 이자가 얼마일까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네. 근데 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엑싯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창투자 사장을 할 때도 비즈니스 플랜에서 엑싯에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에서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본인이 CEO를 한다 그러면 네. 이 파트너가 어떤 상태라서 왜 투자를 하는지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서 내가 숙대 경영학과를 왜 가느냐 졸업해서 뭘 해야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내가 투자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둔다면 그게 가장 좋은 훌륭한 사업 계획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비즈니스 플랜 뒤에다가는 반드시 엑싯에 대한 네네. 거를 좀 아. 상세하게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죠? 상대방은 과연 왜 네.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할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그 온라인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거라는데 다음 주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압구정 지식카페는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저자님이나 아니면은 각 분야별 그 CEO 분이 나오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그 요새 공기청정기 AT&S 그룹의 이훈원 대표인데요. 그 킥스타터라고 이제 글로벌 그 크라우드 펀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펀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글로벌로 진출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거고요. 또 5월 30일 날에는 리딩 앤 피트니스 이제 요새 알파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알파고 시대에도 책을 읽는 거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아주 진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 두 가지로 서면 책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따가 이제 보네르탄 베이커리의 케이크 같이 좀 먹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이제부터 온라인은 이걸 마치는 거 하고요. 그 오프라인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